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코너는 암호화폐 이슈들을 정리하고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암호 푸는 남자, 한국경제신문 박진우 기자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가상자산 시장도 정말 어렵죠. 금리가 오르면서 암호화폐 시장도 계속 좀 힘을 못 받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어땠나요?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비트코인은 지금 2만 달러를 계속 오가다가 오늘 2만 1,000달러로 조금 회복했습니다. 이더리움도 1,000달러가 깨졌다가 지금은 1,140달러까지 조금 회복한 상태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모두 어느 정도 올라왔나 보네요. 예, 살짝 반등하는 모양새고요. 지난주와 같은 이제 최악의 상황은 어느 정도 면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식처럼 가상자산도 금리 인상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22일에는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 의장이 이제 경제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언급을 하면서 비트코인도 2만 달러가 잠깐 깨졌는데요. 다시 이제 급하게 다시 반등하는 좀 모양새를 보였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도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작년 11월 고점이 6만 9천 달러였기 때문에 네. 80% 내리면 이제 1만 3천 달러거든요. 네. 뭐 4년 주기로 40%까지 떨어진다. 뭐 그래서 크립토 윈터다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는 예상입니다. 다만 2017년 고점이 1만 9천 달러였다 보니 투자자들도 2만 달러를 어느 정도 저점으로 보는 모양새고요. 아직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좀 지배적입니다. 워낙 최근 문제가 된 디파이가 이더리움을 통해 운영됐기 때문인데요. 지금 여태 계속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것들이 있고요. 자세한 걸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그리고 좀 재밌는 포인트가 21일에 미국 자산운용사 프로쉐어즈가 운용하는 비트코인 숏 ETF가 출시가 됐는데요. 네. 티커명은 BITI고요. 비트코인 선물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을 내도록 구조가 짜여 있습니다. 이게 숏 ETF가 출시된 건 처음인데요. 그런데 어제 기준으로 이 ETF가 어제가 이제 출시 이튿날이었는데 네. 이튿날 거래량이 첫날 대비 380%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나 많이요? 예. 왜요? 이제 숏 ETF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을 얻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이제 하락에 베팅을 한 겁니다. 네. 프로시아즈는 작년 10월에 이제 비트코인 선물 ETF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달도 안 돼서 비트코인이 정점에 달했는데요. 그때가 11월 10일이었고 그때가 6만 9천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선물 ETF라는 게 그때는 이제 이렇게 오르면 수익을 얻는 구조인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번 숏 ETF가 나오고 또 추후 비트코인 하락은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관심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지금 코인 은행들도 이 투자자들이 계속 암호화폐 시장이 너무 안 좋고 하락폭이 크고 불안하다 보니까 이제 돈을 빼려고 출금 신청을 하니까 은행들이 지급 불능에 빠졌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거든요. 코인 은행들이 지금 도산 위기에 빠져 있나요? 예, 지급 불능이란 거는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은행에서 자기 예금을 뺀다고 할 때 은행이 우리 이제 돈이 없습니다 하면서 예금을 못 내주는 상황을 이제 지급 불능이라고 하는데요. 투자자들이 맡긴 돈을 돌려줄 돈이 없다. 네, 돌려줄 돈이 없다. 예. 뭐 이유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대출로 나가 있는 뭐 코인이 다 이제 청산이 돼서 이렇게 투자사들이 대출에 간 암호화폐를 갚을 암호화폐가 없다거나 네, 뭐 그다음에 대출이 회수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네, 대출을 회수해야 이제 예금을 돌려줄 텐데. 네. 근데 이런 사태가 시작된 게 이제 지난주 셀시우스 네트워크라는 이제 일종의 코인 은행이죠. 네. 이제 은행이라고 하면 예금주가 맡긴 돈을 대출을 내줘서 금리 장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똑같은 걸 코인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인을 맡기면 그 코인을 대출로 내주는 거고요. 셀시우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코인을 내주면 그 코인 가치의 70%까지 대출을 내줬습니다. 네. 그 코인이 이제 이더리움이었고요. 셀시우스 네트워크는 이런 은행의 선두주자 같은 곳이었고 작년 11월 코인 가격이 정점일 때 기준으로 예치 규모가 262억 달러, 한국 돈으로 31조 원에 달했습니다. 와.
예, 은행이니까 이제 예금 이자도 줬는데요. 그게 18%에 달했으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셀시우스 네트워크에 예금을 맡겼을 거고요. 네. 이게 암호화폐가 계속 들어오니까 그만큼 또 대출을 또 70%까지 내줬을 겁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암호화폐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70%까지만 대출을 내줘도 이제 그 담보 대비 대출이 나중에는 막 50%도 되고 30%도 되고 이렇게 낮아진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70%까지 많이 대출을 내준 거고요. 네네. 보통 우리가 주담대 받을 때 LTV가 한도가 이제 40%잖아요. 네. 네, 그거를 생각하시면 뭐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루나 폭락 사태를 유발한 디파이, 그러니까 앵커 프로토콜의 예치 이자가 19.5%였거든요. 네. 뭐 크게 다를 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더리움의 가치가 뚝뚝 떨어지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셀시우스 네트워크에 맡겨놨던 이더리움을 이렇게 빼려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불안하니까요. 예, 대출을 못 받을 것도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자기가 빨리 갖고 있는 이더리움을 빨리 팔아야 이 손실이 덜 커지니까. 네. 그런데 빼려고 보니까 셀시우스에 이더리움이 없었던 겁니다. 다 대출로 나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셀시우스가 출금 중단을 선언했는데요. 여기서 조선 위기까지 놓입니다. 대출로 나가 있던 이더리움,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간 투자사들이 이 이더리움을 못 돌려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대출 받아서 네. 예, 다른데 투자한 이제 아마 투자사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런 구조예요. 그 코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또 다른 코인 은행이 그거를 받아서 또 담보로 또 대출을 해주고, 그러니까 은행이 대출 받아서 또 예금 받아서 또 대출 내주고, 뭐 다른 은행이 또 그 은행에서 또 뭐 이렇게 대출 받아가지고 예금 넣고 또 대출해주고 뭐 그런 식이거든요. 코인 은행들끼리 그렇게 거래가 오고 가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연쇄 위기가 도산이 발생을 한 건데요. 네. 근데 이제 코인 은행이 이제 투자사들이 담보로 맡긴 암호화폐만으로는 이제 대출액을 감당 못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코인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로 갖고 있던 이더리움을 당연히 빨리 팔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대출 회수해봤자 담보로 맡겼던 이더리움의 가치보다 떨어진 상태니까 그런 거를 이제 마진콜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예를 한번 들어주시면은 예. 이해하기 쉬울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령 이제 이더리움 10개를 그 담보로 대출 받아서 또 담보로 맡기고 계속 대출을 받으면 이제 10배의 레버리지를 일으킨다고 가정을 해보는데요. 네. 그렇게 이더리움 100개를 굴리면 10%만 올라도 10개를 버는 겁니다. 이더리움 10개를. 근데 반대로 10%만 떨어져도 담보로 맡겼던 이더리움 10개를 몽땅 날립니다. 이렇게 코인은행이 이제 투자사들의 마진콜을 불렀고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간 거 상쇄할 만큼 담보를 더 내놓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투자사들이 그 마진콜에 응할 만큼 증거금을 추가로 납부를 할 만큼 암호화폐가 없죠. 네. 근데 이제 이더리움은 10% 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 80% 떨어졌거든요. 엄청 떨어졌잖아요. 예. 당연히 투자사들과 코인 은행들은 도산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던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3에로 캐피탈이라는 업체가 있었는데요. 여기가 좀 문제가 많은 데인데, 그러니까 뭐 직원 수도 5명이고 뭐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이 암호화폐를 대출 받아서 운용했는지도 아직 100% 드러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파급 효과가 얼마나 커질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네. 규모가 꽤 컸던 게 4월만 해도 100억 달러 어치를 암호화폐를 굴린 곳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고작 4억 달러도 못 갚아서 지금 청산을 당한 상태고요. 20억 달러 부채는 못 갚고 유동자산은 2억 원에 지금 불과하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나머지 18억 달러는 갚을 재량이 없는 거죠. 이제 수익률 10에서 15%로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했는지도 지금 드러나 있지가 않습니다. 뭐 예전에 테라처럼 연 19.5%를 준다고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조달을 했느냐, 그것도 좀 이렇게 100% 드러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똑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파급 효과가 계속 퍼지고 있는 게 이 3AC, 그러니까 3에로 캐피탈이라는 업체가 또 다른 코인 은행에 이제 지분 투자를 했는데 여기도 암호화폐가 없어서 하루 출금액에 좀 제한을 둔 상태고요. 네. 바벨 파이낸스라고 여기는 좀 나름 메이저였는데 여기는 심지어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랑 이 스테이블 코인만 갖고 거래를 하는
곳이었는데도 지금 출금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비교적 되게 안전한 코인들만 가지고 거래를 하는 곳이었는데도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음. 여기는 좀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 됐는 게, 그러니까 개형 기관 고객들이랑은 이제 채무 상환에 합의를 한 상태인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그걸 못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들은 먼저 돈을 빼가고 이제 얼마 안 되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그 당연히 뭐 이렇게 예금을 못 빼가거나 좀 그런 모양새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방금 말씀해주신 것도 그렇고 앞서 이야기하신 셀시우스 네트워크라는 것도 그렇고 맡긴 돈을 지금 투자자들이 못 받고 있잖아요. 예. 이거는 다시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도산 위기까지 닥치게 되면? 그게 이제 그러니까 압박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캐피탈사에 이제 누군가가 나서서 이제 자본을 확충을 해줘야 네. 이 개인 투자자들도 자기가 맡겼던 암호화폐를 돌려받고 이 업체도 그 돈을 가지고 또 대출을 내주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다시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 뭐 지금 상태로는 뭐 가지고 있는 뭐 담보로는 그동안 손실을 뭐 만회할 재량도 없고 내줬던 대출이 또 이게 상환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예. 자금 운용이 아예 그렇죠.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차라리 그러니까 뭐 은행 같은 경우는 자기들 채권이 다 드러나고 실사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해서 그런 거를 상환하는 같은 거를 이제 다 모니터링을 하는데 여기는 운용 내역이 지금 어떻게 드러나는지도 모르고 이제 정부들이 관여할 권한도 없고 하다 보니까 예, 아마 상환 과정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고, 네. 그렇군요. 국제결제은행 BIS가 지난 14일과 16일에 긴급 리포트를 내고 디파이 대출을 정조준했다.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예, 그 전 세계 금융사들의 이제 건전성 가이드라인이니까 BIS 비율이라는 걸 발표를 하죠. 그 국제결제은행인데요. 여기가 이제 디파이 대출과 지배구조에 대해서 좀 정면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네. 원래 BIS는 계속 이 디파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를 했는데요. 네. 당연히 이제 BIS가 하는 일이 이제 은행의 뱅크런에 대비해서 미리 어느 정도 이상의 자본을 좀 준비를 해놓으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BIS 비율이라고 해서 이제 은행 하나가 망하면 거기서 대출을 받은 회사들이나 수많은 예금주들까지 피해가 크기 때문에 미리 은행이 어느 정도 자본을 만들어놔서 예, 그런 상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망했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네. 자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놔라. 그렇죠. 예. 뭐 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별로 이제 위험 가중치를 다르게 둬서 위험한 자산 같은 경우는 예, 자본을 더 쌓아놓으라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네. 뭐 가령 예전에 BIS가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한번 위험 가중치를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1250%였으니까 그 대출을 해준 만큼,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갖고 있는 만큼 똑같은 충당금을 쌓으라는 그런 지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BIS가 얼마나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드러난 부분이었고요. 네. 근데 이제 디파이는 이게 미리 자본을 얼마나 준비를 해놔야 되는지, 신용 리스크, 그러니까 자산에 따른 신용 리스크에 따른 자본 분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전혀 없었거든요. 이런 가이드라인이. 근데 이제 신용 데스크가 큰 대출 같은 경우는 자본을 더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디파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지어 누구한테 대출을 내줬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익명화돼 있으니까. 예, 탈중앙화에 돼 있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BIS의 비판 포인트도 익명성인데요. 그러니까 담보로만 대출을 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 때도 그랬고 이제 한국도 이제 DSR이라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해서 소득을 감안을 하거든요. 그쵸. 소득 대비로 예.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용도를 판단을 하는 첫 이제 도입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주담대의 경우에도. 네. 그러니까 설령 담보대출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대출을 받아가는 사람이 이제 기본적인 신용도는 본다는 건데요. 네. 이 요새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이제 핀테크들은 이제 신용 정보뿐 아니라 소비 내역이라던가 카드 매출 데이터, 그다음에 뭐 심지어 이제 뭐 댓글 뭐 이런 댓글이요? 예, 뭐 저는 이제
비금융 데이터도 그러니까 뭐 심지어 뭐 이렇게 커서 내리는 속도 뭐 이런 것도 뭐 좀 보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엄청 정교하게 신용도를 평가를 하는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밤 몇 시에 뭐 늦게 뭐 라면 먹으러 사 먹으러 가는 사람이 뭐 대충 신용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 예상을 해보기도 하고 막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아이고, 아무튼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든 이제 신용도를 더 정교하게 평가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디파이는 누가 빌려가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신용도를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로 대출을 내준다는 뜻입니다. 예, 아까 3에로 캐피탈 이런 데도 그러니까 그 최고 경영자의 신원이 다 100% 드러난 것도 아니고 직원이 누가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네. 그리고 운용 내역이 어떤지도 공개가 안 돼 있고, 예,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런 디파이의 문제를 드러내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BIS가 단적으로 이 금융 발전에 역행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가 담보로 코인을 잡는 것도 문제를 삼았는데요. 이렇게 실물 자산도 아니어서 변동성이 큰 거를 담보로 잡으면 당연히 지금처럼 가격이 떨어질 때는 이제 마진콜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근데 여기서 그치면 좋겠지만 셀시우스 사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레버리지를 계속 일으켜서 이 파급 효과가 커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BIS가 실제로 공개된 디파이들의 최대 담보 인정 비율 LTV를 분석한 결과 하나의 디파이마다 최대 66에서 83%까지 대출을 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83%짜리 대출을 받아서 담보로 놓고 계속 대출을 받는 걸 이제 몇 번만 반복을 해도 LTV가 300%거든요. 즉 이더리움 100개를 담보로 맡기면 400개까지 부풀릴 수 있다는 거고요. 네. 여기서 25% 오르면 이더리움 100개를 얻는 셈이지만 25%만 내려도 100개는 그냥 날아갑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박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